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조정팀의 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와 저작권인데 사실 이제 저작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작권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뭐 뉴스나 이런 데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다운받거나 음악을 다운받고, 그리고 뭐 밴드나 이런 걸 운영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폰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 없이 썼다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그리고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과 관련된 저작자, 그리고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저작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 이 권리자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재산권 제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구제 관련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작권 제도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요거는 저희 저작권법 1조에 나와 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가 보통 저작권 하면 권리자를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작권 및 저작 인저권 등을 보호하는, 이건 이제 물론 저작권자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 플러스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해서 우리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K 콘텐츠라고 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또 최근에 뭐 다양한 이런 뭐 BTS라든지 이런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런 이게 다 이 저작권에 기반을 해서 만드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저작권법을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문화의 기본법이다.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거를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 또 물질적 그 노력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를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 저작권이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숭이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입니다. 근데 그 외국의 기자가 카메라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지나가는데 이 원숭이가 그 카메라를 낚아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눌러보다가 어떻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셀카식으로 스마일하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분쟁이 됐어요. 이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 정확하십니다. 저작물이 되려면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를 하는 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이런 표현 자체를 보호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을 해야 돼요. 창작이라는 거는 어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도의 전문적인 창작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만 않으면 창작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이 쓴 수필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창작성이 있다, 저작물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일기는 어떨까요? 걔도 한번 따져볼까요?
유치원생은 틀림없는 사람이고 지 감정을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거를 베껴서 그리지 않았다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의 이름이나 특정한 단체 명칭, 영화 제목은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까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이름, 제 이름이 한호인데 누군가 제 이 한호라는 이름을 쓰려고 그걸 보호를 해준다면 저의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다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특정한 단체 명칭,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제목이나 이런 제목,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까요? 뭐 옛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만화책 또보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실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실제 제목 관련해서 한 100여 건 정도가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짧은 대사나 문구로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무슨 상표법이 됐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작권법에서는 그거는 너무 짧고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폰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 와이파이라고 여기 써 있는 글자, 이 글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나는 저기 있는 고딕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돼요. 만장이고 이만장이고 손으로. 근데 이런 글자체 자체를 프린트아웃을 하죠.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폰트 파일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쇄하기 위해서 그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으셔야 돼요. 정품을 사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이제 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 이제 접수되는 사건, 또 이제 저희는 법원이나 검찰하고도 같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오는 사건 중에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폰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넘어올 때 그 파일을 내가 그냥 영업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거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까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맥 주소라는 고유 넘버가 딱 찍힙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은 그 파일을 만든 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로 날라가요, 전송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회사에서 모르죠. 누가 썼는지, 그 영업장인지 저건지 모르고, 영업장 갔다 여기가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고소장이나 이런 걸 내서 이제 법원에다 문제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누군지 특정을 안 했잖아요. IP 주소만 나오니까, 맥 주소하고.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해요. 그 통신사라고 하는 소위 뭐 저 SK라든지 이런 데에다 의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IP 주소에 주인은 누굽니까? 해서 개인이면 조금 그냥 그래도 좀 많이 좀 허용을 해주는 편인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특히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차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제 손해 자기네들 일어난 거에 형사합의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그 파일을 다운받고 그러셨을 때 그 시리얼 넘버 내지 그 비밀번호를 넣지 않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운을 받으면 그걸 이제 다 깨트려서 파일을 받았다 해서 크랙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크랙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 쪽에서는 이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도 뭐 100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0억짜리로 제일 큰 걸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랙 버전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히 좀 조심하셔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 함부로 다운받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피싱 이런 거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작물의 종류인데요. 저작물의 종류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글과 관련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그리고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여기까지를 원저작물이라고 그래요. 원래의 저작물이다. 그리고 요거를 변형을 가해서 만든 게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인데요. 2차적 저작물은 번역을 하거나 편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뭐 나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 가수의 노래를 편곡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때 그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편곡자들이 원 작사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해서 요번에 좀 느낌을 바꿔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원 저작자가 그래 허락을 해줄게. 그러면 뭐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서 쓰셔야 됩니다. 꼭 2차 저작물을 만드실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드시면 어떤 편집을 하면서 독창성이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배치나 순서나 소재의 배열이라든지, 그래서 홈페이지에 메뉴바라든지 그 안에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독창성이 있으면 그것도 저작물로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나도 내 홈페이지를 좀 이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의 거를 뭐 그대로 갖다가 편집해 놓은 거를 갖다 쓰실 경우에는 그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진들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사진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요, 뭐 초상 사진도 있고 광고 사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창성이 높은 사진도 있고 아닌 사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독창성이 높지 않은 햄 세트 사진 같은 거. 실제 이게 롯데 햄 세트 사진 있죠? 그게 어떤 작가가 그걸 찍었는데 지방의 어떤 마트에서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판단을 이거는 독창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햄 세트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나오는 각도에서 누구나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독창성의 범위가 축소되는 영역이 있는데 풍경사진이 있죠. 그것도 구도나 노출이나 셔터 속도에 독창성이 없고 누구나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창작성이 없다고 요즘은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아니면 없든지 낮다고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대표적인 게 그런 것도 있죠. 저희 왜 사진관 가서 사진 찍을 때 증명사진. 뭐 대부분 뭐 밑에 저도 얼마 전에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반사판 대고 그러시는데 사실 노출이나 구도라는 게 독창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저작물로서 인정될 소지가 있을까? 그러면 아주 사소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진은 초상권이 중요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유명인이 아니죠. 그냥 일반 분들은 초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프라이버시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헌법상에. 프라이버시권이 뭐예요? 난 가만히 조용히 있고 싶어. 근데 내 의도와 달리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초상권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 사진관 가보면 저희 가족 사진을 그 사진관 주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서 딱 밖에다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허락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 그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저작자는 누군가요? 우리 가족 사진. 사진관 주인이죠.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니까. 근데 거기에 저작권만 있는 게 아니라 초상권도 있어요.
근데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노출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사진관에서 그 가족 사진을 전시를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꼭 받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단체 사진을 찍거나 이러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뭐 사전에 양해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게 양해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뒤쪽에서 찍는다든지 행사 사진이 주로실 테니까 그 인물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허락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또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일반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도 초상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격적인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인격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거를 보호를 해주자 해서 나온 게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인의 초상, 이름 이런 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오늘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누구 가수 유명한 분이 오십니다 하고 그분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분은 안 오시고 딴 분이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신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뭘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분이 유명인이 가져갈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보면 허락 없이 가져간 거잖아요, 대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인의 초상은 인격적인 나의 가만히 있고 싶고 나는 노출되기 싫은데 내 허락 없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게 강하게 보호가 되고요. 유명인이나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보호를 한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인 저작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호를 하지 말자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법이나 법률 조약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고시, 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편집하거나 번역한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거 이런 거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 출판사에서 만약에 이거를 편집을 하거나 번역을 하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서 지정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허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보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갖다 쓰셔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사실 전달에 불과한 거는 허락 없이 갖다 쓰실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구리시의 아침 온도가 영하 3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마트 앞 삼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거는 저작물에서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건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보호가 되지 않고 만약에 뭐 구리시의 전체 평균 소득이 뭐 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 증가한 게 어떤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자나 뭐 논설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글을 쓰시는데 그 글 쓰시는 분의 감정이나 어떤 오피니언, 사설 이런 게 들어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작물에서 보호가 돼요. 그런 거 갖다 인용하시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하시고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콘텐츠를 이런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쓰는 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서 공공저작물 개방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만들었거나 아니면 용역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취득한 저작물은 개방을 해야 돼요.
제일 원칙은 일단 출처 표시를 해라 하고 무조건 다 개방을 해야 돼요. 뭐 그게 영리행위든 아니든.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영리행위에는 우리는 안 돼.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문화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현재 법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려면 공공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공공저작물을 왜 개방을 할까? 2014년 전에는 이것도 저희가 쓰려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도 돈 내고 썼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개방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공공저작물은 누구의 돈으로 만듭니까? 세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었는데 왜 국민이 돈 낸 사람이 쓰려고 그러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자 해서 봤더니 영국에서는 이미 OGL이라고 해서 오픈 가버먼트 라이선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걸 좀 갖다 써보자 해서 실제 쓰고 있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왜 서울 버스 앱 처음 만든 학생, 연세대 학생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공공저작물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버스 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통 문양 중에 그 왜 와당이라고 그러나요? 기와 앞쪽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거,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쓰시면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기본 원칙은 무조건 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그래 이거는 좀 허용을 해주자 이거고, 나머지 뭐 영리나 변경 금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 정해준 조건에 따라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작자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저작물을 만든 게 누구지?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저작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인, 자연인인 사람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법에서 정한 사람, 그러니까 회사, 문화원, 뭐 학교 이런 데서 업무로 만든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요건은 충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에요. 이런 거는 첫 번째, 여기 문화원의 예를 들면 문화원이 기획을 하고요. 여기 계신 문화원 직원분이 업무상 만들고, 그리고 문화원 명의로 발표를 하고 근로계약을 하시면서 문화원 직원에게 여기 재직 직원에 만든 문서 같은 거는 직원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근로계약이 없으면 모두 다 이 문화원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제는 업무상 저작물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서 또 뭐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기명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거기 시험 출제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쓰면 그 선생님한테 권리가 있다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포괄해서 그러면 업무상 만든 거는 법인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해서 업무상 저작물로 법이 개정되면서 완전히 좀 정리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퀴즈 내지 좀 하나 여쭤볼게요. 표절하고, 표절 아시죠? 들어보셨죠?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의어인가요? 어떠신가요? 표절하고 저작권 침해를 보통 포괄적 개념으로 부정행위라고 그래요. 저작권 침해, 표절, 동의어일까요? 유사어. 네. 표절하고 저작권 침해는 교집합인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어요. 바깥쪽도.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근데 표절은요,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예전에 쓴 글이 있는데 그 다른 잡지에다 글을 쓸 때 이거를 옛날에 여기서 게재를 했다는 거를 표시를 안 하고 써요. 이건 내가 쓴 글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건데 여기다 그냥 갖다 썼을 때 이건 뭐가 될까요? 자기 표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표절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 표절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표절은 도덕적인 부분에 더 집중돼 있다고 이렇게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작권은요,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인격권이 있고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재산권이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인격권, 이거는 유럽 쪽에서 발달을 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는. 그래서 나한테 이거는 전속돼 있어. 어디로 나가지 못해. 그래서 양도가 되거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권은. 재산권은요, 미국 쪽에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발달을 한 개념이에요. 뭔가 내가 만든 작품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쓸 수 있어 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를 하는 권리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판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판권. 판권은 저작권과 동의어인가요? 판권은 우리 저작권이 최초의 저작권법이 앤요항법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178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출판권자의 이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전에는 판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뭐 출판권에서 시작을 해서 영화 판권, 요즘은 이제 저작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저작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권은 저작권이 최초에 태동됐던 출판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인격권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내가 만든 작품을 일반에 오픈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할 공표권이고요. 두 번째가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 그러니까 내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표시를 하는데 꼭 본명을 쓸 필요는 없어요. 별명이나 예명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가수 서른도나 이런 분 사실 본명이 아니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그게 예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본명을 안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서 쓰시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인격권 중에 가장 많이 사건이 되는 건데요.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어떤 저작물의 제목이나 형식, 내용을 변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의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돼. 해서 이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문교부 시절에, 지금 뭐 교육과학 기술부인데 문교부 시절에 교과서를 만드는데 4학년 학생 거를 이름이 뭐 홍길동이라고 돼 있는데 뭐 홍시동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교육과정에 좀 안 맞는다고 내용도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 홍길동의 아버지가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걸 봤는데 왜 우리 아들 이름을 함부로 바꾸고 우리 아들이 만든 이 작품을 애초에 의도와 달리 문교부에서 마음대로 바꾸지? 해서 이게 실제 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는 애초에 그 학생이 유지하려는 내용이라든지 동의성 유지권을 침해를 했고, 그리고 실제 왜 그 학생 이름을 함부로 바꿔버리냐, 성명 표시권을 위반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손해를 물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성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만들 때 그분들이 이제 이거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조금 약간 진보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글을, 역사 교과서를. 근데 교과서 집필 지침은 조금 보수적으로 써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필진 분들은 좀 진보적으로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집필 지침에 대한 계약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 따른다, 그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애초에 그 교과서 쓰신 분들하고 다르게 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출판을 해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집필 지침 자체가, 집필진 분들은 당연 무효다,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일성 유지권이나 이런 거를 그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 무효다 했는데, 법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게 심대한 뭐 좀 사실상의 불능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집필 지침에 따라서 조사한다,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복제권인데요. 이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 저작물이 아니면 요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복제는 뭔지 아시죠? 복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꼭 오프라인상에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거 있죠? 그것도 복제예요, 복제. 그래서 복제를 이해하실 때는 고정이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여기 있는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 자체가 다른 종이에 가서 다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오프라인상의 복제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은 게 있네. 다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PC, 내 하드디스크 어느 공간에 가서 딱 고정이 되죠. 이게 복제예요, 복제. 다운로드는 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료를 내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거나 연주하거나 이러는 건데 꼭 라이브 공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mp3 파일이라든지 DVD 틀어줄 때도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공연입니다. 이제 공중송시는 두 가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방송은 아시죠? 특정한 시간에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거 방송. 이거 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은 업로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업로드.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 이럴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제 같은 경우는 사적 복제라고 해서 뒤에 이제 제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내가 혼자 내 집에서 이렇게 다운받는 거는 그래, 그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한 사람만 쓰는 거니까 그거는 법에서 좀 권리자들이 참아라 하는 사적 복제 개념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그거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다운을 받고서 선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일이 내 PC에만 있는 거지. 절대 나가면 P2P라든지 뭐 토렌트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밖에 나가면 그건 전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PC 여기 안에서 고정이 돼서 여기 안에서만, 요 PC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면 그런 정도는 그냥 권리자들이 좀 참아라. 그런 게 뒤에 있습니다. 사적 복제라고 해서 그런 거는 허락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송은, 업로드는 어떻습니까? 원본 파일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느 누구도
그걸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원본 파일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돈 주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전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되고, 사적으로 뭐 이걸 허용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게 그 보호가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시를 할 때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를 할 때는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럴 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책을 제가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할 때 있죠. 이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한번 샀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이게 오프라인 상태 이 책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뻗치질 않아요. 그걸 최초 판매 원칙, 배포권이 소진됐다. 한번 판매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초 인쇄를 해서 처음 배포할 때는 권리자한테 그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여권은 요거는 잊어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을 가하거나 각색하거나 이럴 때는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허락을 받고 만든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또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인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각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도 독자적인 저작물에서 보호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은 아시죠? 제가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러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이나 이런 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러는 거는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림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원본 미술 작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 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러는 건 오케이. 근데 거기 있는 그림을 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도를 받기 전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무형에 대한 권리예요. 소유권은 유형에 대한 권리라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저작권은 만들어지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요건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형식이나 요건은 필요치 않고, 다만 이게 이제 내가 만들었어 분쟁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만들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번거로우면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특허나 상표 이런 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은 아이디어를 보호를 하는 법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생각을 언제 빨리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보호가 돼요. 그게 조금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생존기간하고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에 작고를 하셨더라 하고 지금 보호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분 돌아가시고부터 7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 보호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건 몰라. 그럴 때는 발표하고 나서 70년. 그리고 회사에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나 이런 것도 발표하고 나서 70년 동안 보호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권리도 복잡한데 무슨 또 인저권까지 있냐 하는데, 인저권은 뭐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음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뭐 조예가 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향곡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를 악보를 보고서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누군가 멋지게 연주도 해줘야 되고 노래도 해줘야 되고 그거를 mp3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TV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해줘야지 일반 국민들이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저작물을 일반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준 권리예요. 이런 저작 인저권자에는 누가 있냐면 실제 연기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실현자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뭐 연기, 무용, 연주 이렇게 있고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감독하는 사람, 영화 감독도 실현자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쿠팡 플레이에서 안나인가? 영화 문제됐잖아요. 그 영화 감독들이 사실은 실현자인데 그 영상물 만들면서 그 권리를 전부 다 영상 제작자, 제작사한테 양도되는 걸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어서 영화 감독들이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법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분간은 안 되는데 아무튼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 뭐 저런 데죠. 음반 기획사나 음반 제작해서 옛날에는 무슨 신나라 레코드니 뭐 이런 데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YG, JYP 같은 이런 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잘 아시는 KBS, MBC, SBS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저권은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작 인저권 보호는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생님들 내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드시고 그럴 때 음악 같은 거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유튜브에 그냥 밋밋하게 등산 가서 이렇게 영상 찍은 거 넣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배경음악으로 뭘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는데 최신 음악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넣었을 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5종류의 사람들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누가 있어요? 작사자, 작곡자. 당연히 노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노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수, 연주자. 뭐 가수들이 무반주 음악으로 하진 않잖아요. 연주를 누군가 해줘야 가수들이 노래를 할 테니까 연주자. 그리고 그 파일을 만든 아까 말씀드린 음반 제작자 이런 5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허락을 받냐? 그래서 이제 집중관리단체라고 해서 작사, 작곡자들 단체가 따로 있고, 그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이렇게 단체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쪽 가서 한 번에 허락받으시면 되고, 요즘은 더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오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일괄해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거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저작자예요. 저작권자예요. 저작자하고 저작권자는 다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지만 내 권리를 딴 데로 넘기면 저작권자하고 저작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를 하실 때는 권리를 양도를 하거나 허락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허락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양도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넘기거나 일부만 넘기거나 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작가시라면. 그리고 특이하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한 권리는 제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캐릭터 있죠. 뭐 펭수라고 할까요? 펭수 같은 경우 이게 뭐 헤드폰 끼고 뭐 이렇게 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면샷 하나가 기본 캐릭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의 저작물이고요. 손이 이렇게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올리는 이런 거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하면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캐릭터밖에 못 써요. 근데 그거는 실무상 굉장히 불편하죠. 그걸 변형을 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허락을 계약을 하면서 안 하면 그거를 쓰실 때마다 다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각각. 그래서 보통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권리가 다 넘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만 쓰세요. 한 분만 쓰세요. 배타적 이용 허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하나하나 다 쓰세요 하는 단순 이용 허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용 허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출판을 위해서 출판에 대한 권리만 허락을 받았는데 전송을 한다든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이북이나 뭐 이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별도예요. 그런 거를 다 허락을 받으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용 허락 범위로 벗어난 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뭐 이렇습니다. 단순 이용 허락 뭐 이렇게 있고 출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작가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용 허락은 내가 배타적으로 나만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뭐 허락을 받았어도 누군가 제3자가 침해를 하면 내가 직접 뭐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권리자한테 저거 좀 침해하는 거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권자로서 침해가 일어나면 내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설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작재산권 제한인데 아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예 권리를 주지 않은 거지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헌법상의 저작권 같은 경우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잖아요. 반드시 법률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이 저작권법에서 요런 경우에는 권리자들이 조금 권리 행사를 좀 참아줘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하실 만한 게 많이 쓰시는 게 사실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인용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인용은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의 거를 갖다 쓰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인용을 하면서. 그냥 출처 표시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인용을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있어요.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거. 반드시 공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공표 저작물은 안 돼요. 발표된 것만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범위,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쓴 글을 설명을 하는데 뭔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예시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의 글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당한 범위라고 그러거든요. 내 글이 주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글이 종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공정한 관행이라는 거는 출처 표시를 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관련한 판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아시죠? 예, 그런 데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인용을 할 때는 내 글에 다른 사람의 글을 삽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글이 내가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삽입을 하는 정도지, 삽입을 뭐 내 글이 100개인데 100개를 갖다 삽입을 하진 않잖아요. 아주 일부분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이게 인용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허용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비영리는 첫 번째, 입장료 수입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광고 수입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출연하는 분들한테 출연료도 주지 않으면 이건 비영리야.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꼭 라이브 공연만 얘기하지 않고요. DVD 같은 경우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거는 허용이 되나요? 비영리 목적으로 틀어줄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단, 꼭 6개월 지난 것만 틀어줘야 돼요. DVD 나오고 6개월 지난 거.
만약에 6개월 이내의 거를 틀어주시려면 그 제작사한테 허락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영화를 많이 틀어주죠. 저작권 문제가 없으려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쭉 넘어가셔서 미술 저작물의 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본을 항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미술 저작물을 이용을 하실 때 항시 개방된 데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찍은 걸 갖다 판매용이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건 안 되고. 예, 그렇게. 그래서 항시 개방되어 있는 거는 이형 복제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사진이나 뭐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를 한다든지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한다든지 이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유튜브 촬영하시고 그러면 뒤에 음악이 들어가거나 저작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사진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또 뭐 배경음악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허용이 되나요? 이때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그래 그거는 허용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는데 원곡을 원음을 배경음악으로 넣거나 이거는 안 되지만 촬영을 하거나 이런 중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쓰실 때도 그거를 전곡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넣으시면서 유튜브 촬영하시면서 거기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인용 표시 있죠.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주종관계를 이뤄서 출처 표시를 해서 쓰시면 그거는 인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쓰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걔가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해요. 아빠 나 저 유튜브를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음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는 저 원곡 요즘 핫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경음악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작권 침해야. 그거는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들어가서는 너 나중엔 아빠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분쟁이 됐을 때 권리자들은 요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있어요. 민사는 뭐 가처분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침해 방지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건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을 그러면 얼마 정도로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법은요, 징벌적 손해배상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100원만큼 잘못했는데 100억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100억만큼 요구를 할 거야. 이거는 안 돼요. 실제 일어난 손해 아니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써서 받은 이익액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조금 과도하게 저작권을 남용하는 일부 이제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막 10배, 20배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정상.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시죠. 받으시는 분들이. 검찰에서 오라는 것도 불안한데 손해배상을 뭐 라이선스비가 10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놀라시죠. 근데 그거는 우리 법에는 맞지 않아요. 손해배상은 실손해액 배상주의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형사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저희 쪽 사건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벌금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벌금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는 어찌됐든 고의성을 중요시하니까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정 절차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3개월 이내에 그 합의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되면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 이거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희 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오시는 분들이 부장판사 이상의 변호사님, 그리고 그 교수님들, 부교수 이상의 교수님들, 로스쿨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뭐 전문가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이 분쟁이 되면 투쟁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거를 모르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는 대략 한 요 정도 절차가 될 것 같아요. 허락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니면 알 권리를 위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물인지 여기에 해당되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권리자 찾으시고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쓸 거고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받으시는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서면으로 받는다는 게 사실은 요즘 세상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증빙을 남겨놓으시라 이거예요.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메일이 됐든. 그러면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꼭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근무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그 뭐 상담이라든지 또 뭐 계약 관련해서도 저희 변호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그 변호사들 도움 받으셔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